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태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게 된 JFK 주니어가 식용수에, 즉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치과의사로서 한번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불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불소는 이제 원소기호 9번의 할로겐조 원소로 반응성이 매우 큰 물질입니다. 근데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소의 대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불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 섭취된 양의 약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농도로 혈중을 타고 우리 온 몸으로 이제 흡수가 되어서 주로 이제 뼈 같은 경조직에 축적되고 이제 저장이 되다가 신장을 통해서 주로 이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섭취한 양의 대략 한 50에서 70% 정도가 배출되게 되고요. 이 배출되는 양은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배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즉 영유아일수록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영유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배출되는 양이 더 적고 오히려 흡수되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대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소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충치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불소가 충치 예방을 하게 되는 가장 특이한 기전은 우리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무기질 성분이 이제 수산화인해석이라는 물질인데 그 수산화인해석의 수산화기를 이 불소가 대체하게 됩니다. 불소 이온이 대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화인해석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불화인해석은 산성에 매우 강한 내구성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불소 자체도 항균성 같은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도 충치 예방을 하지만 불소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탁월한 충치 예방 효과를 갖는 기전은 바로 이 무기질의 성분을 바꾸는 그 기전을 통해서 충치 예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불소가 충치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물질로서 1940년대부터 이제 사용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에서는 이 불소를 통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10가지 공중보건 사업 중 하나로 선정을 할 정도로 이 불소는 이제 그동안 충치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탁월한 물질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꾸준히 불소의 한계 또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1986년 네이처에 발표됐던 논문은 좀 약간 충격적인데 이게 뭐냐면 30여 년간 이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를 해서 충치 예방을 해왔던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았던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30여 년간 장기 추정을 했던 결과 수돗물에 불소를 넣었던 나라들하고 불소를 넣지 않았던 나라들하고 충치가 감소하는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라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이제 불소가 충치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게 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치과 의사들이 이제 또 연구한 결과로는 불소는 치아의 그 평평한 면, 평활면이라고 하죠. 평평한 면에서의 충치 예방 효과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이제 치아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홈 같은 게 파져 있거나 이렇게 그 협곡같이 이런 계곡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 내지는 열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소나 열구에서의 충치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치아 홈메우기 같은 부가적인 예방 수식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밝혀졌던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해서 이제 불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물질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시초가 됐던 논문이 이제 2012년에 발표된 소위 이제 하버드 스터디라고 알려진 그런 연구에 의해서 불소가 IQ랑 반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맨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시행됐던 지역이 이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식수의 2에서 10ppm 정도의 굉장히 높은 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지역에 있는 집단을 그러니까 연구 대상으로 삼았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의 디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약간 변인 통제가 느슨하게 되어 있는 점이 있어서 IQ가 그 지역 사람들이 낮은 게 꼭 높은 농도의 불소가 들어가 있는 식수를 먹어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보다 잘 설계되어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대략 한 70에서 80여 건의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본 결과 불소 농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불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IQ가 떨어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일 텐데요. 지금 2024년 10월에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그 EPA라는 정보산업 기관이 있어요. 그 EPA라는 기관에서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를 해서 충치 예방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돗물에 넣는 불소의 농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그 EPA라는 단체에서 제시를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제시를 하는데 그 EPA라는 단체의 몇몇 민간 단체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문 결과를 토대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EPA라는 단체가 그걸 거절을 하니까 이제 2017년에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오랫동안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작년 10월에 이제 그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계기가 NTP라는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부 산하 기관이 있는데 그 NTP에서 지금까지 발표됐던 많은 논문들을 다 종합을 해서 시스테믹 리뷰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테믹 리뷰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이제 통계적인 내지는 이제 그 시스테믹 리뷰를 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불소는 낙과 비슷한 정도의 신경 독소로 기능을 한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그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섭취한 불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뇌가 발달하고 있는 태아 내지는 영유아에서는 IQ가 떨어지는데 그 IQ가 떨어지는 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그 처음에 이제 EPA라는 단체가 이제 피고죠 그 소송에서. 그리고 그 EPA라는 단체를 옹호하는 전문가 집단이 유감스럽게도 저희 치과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치과 쪽에서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가 굉장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불소는 어느 정도 농도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그 무해하다고 주장을 했던 농도가 대략 1.5mg/L인데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단위를 1.5pp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ppm인데 그 농도 이하에서는 무해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NTP에서 발표한 시스템 리뷰에 따르면 1.5ppm의 농도의 불소를 식수로서 섭취했던 사람들의 경우 그 영유아의
IQ가 6이 떨어진다고 결론이 냈습니다. 근데 이게 6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폭의 IQ에 저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농도가 안전한 IQ를 떨어뜨리지 않는 불소 농도인가를 역으로 추정을 해봤더니 아무리 높게 잡아도 0.3mg per 리터, 즉 0.3 ppm부터는 확실하게 IQ가 저하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서 사용하는 불소의 농도가 1 ppm 정도로 보거든요. 0.8에서 한 1.2 pp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1 ppm이라고 보는데 1 ppm 정도에서는 대략 4에서 5 정도의 IQ 저하가 있고, 옛날에 이제 불소화 농도 사업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세웠던 0.7 ppm 정도에서는 한 3포인트 정도의 IQ 저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환자분들, 이제는 많은 이제 치과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죠. 불소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불소의 유해성이 좀 걱정이 되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의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심지어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영유아도 1000ppm 이상의 고농도의 불소를 포함하고 있는 치약을 사용해야지만 충치 예방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충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밝혀지는 많은 그런 연구들을 고려를 했을 때 뇌의 발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같은 치과에서지만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충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영유아 때는 유치죠. 유치는 지금 전리고, 그래서 그 유치나 전리 때 충치가 생기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를 갈면서 영구치로 갈게 되면서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 때 만약에 IQ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뇌 발달이나 이런 거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IQ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평생 동안 가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에서 판결을 내린 그 가장 중요한 근거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충치 예방이라는 효과보다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이제 JFK 주니어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그런 것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치과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영유아들의 경우에 이제 충치 예방을 위해서 저불소, 대략 한 500ppm 정도의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저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미국에서 판결 났던 MPT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MPT 보고서에 따르면 IQ를 저하시키기 시작하는, 즉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불소의 농도가 0.3mg per 리터, 즉 0.3 ppm 정도가 된다고 밝혔는데, 이거에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물이 대략 1.5리터라고 치면 약 0.45mg의 불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IQ에 저하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0.45mg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가, 이걸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저희가 표를 띄우겠지만 이제 그 나이에 따른 양치질을 했을 때 섭취하게 되는 치약의 양을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이제 종합을 했을 때 보수적인 논문은 대략 한 15% 정도, 만 2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가 15% 정도의 치약을 삼킨다. 그리고 좀 높게 잡은 연구 같은 경우는 만 2세의 경우 한 3분의 2 정도, 65% 정도를 삼킨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대략 한 30%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사용한 치약의 30% 정도를 우리가 섭취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500ppm의 치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00ppm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ppm이 mg per 리터랑 똑같은 양이니까 만약에 60g짜리 500ppm 저불소 치약에는 대략 30mg의 불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30mg의 불소가 60g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치약을 한 번 짤 때, 이것도 역시 또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인데, 부모가 짜줬을 때랑 아이가 직접 짰을 때 한 번 짤 때의 치약량을 이제 통계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짜줬을 때는 대략 한 0.5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21g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어린이가 짜는 경우에는 0.44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88g의 치약을 짜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0.5g의 치약을 짠다고 하면 아까 60g에 30mg의 불소가 있다고 했죠. 근데 0.5g에는 대략 한 0.25mg의 불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통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한번 저불소 치약을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치약에 들어가 있는 불소의 양이 0.25m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했던 치약의 대략 30%는 삼킨다, 즉 먹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한 번 칫솔질을 할 때 삼키게 되는 양을 이제 하루 3번 칫솔질을 한다고 하면 2.25mg을 매일매일 저불소 치약을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게 되는 불소의 양이 0.45mg이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IQ가 떨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25mg의 불소를 섭취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미 칫솔질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 IQ를 떨어뜨리게 되는 정도의 불소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저불소 농도의 저불소 치약을 사용할 때 쌀알만큼, 만 3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쌀알만큼, 그다음에 만 3세에서 만 6세까지는 완두콩만큼 해서 충분히 잘 헹궈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치약에만 불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생수에도 불소가 들어가 있는 생수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채소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그런 걸 마실 일이 없겠지만 녹차나 이런 차 종류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일반적인 상추나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채소들에도 굉장히 상당량의 많은 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게 되는 그 불소의 양이 음식을 제외하고 치약으로만 해도 이미 IQ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불소가 안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해야 된다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치과의사들은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소아치과 전문의들은 심지어 저불소도 아니고 1000ppm 이상의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뇌의 건강까지를 고려를 하면 불소가 아예 없는, 불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치약을 사용해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충치가 생기는데 어떡하죠? 충치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떡하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들이냐면
불소를 대체할 수 있는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은 없을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물질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충분한 항균력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면 결과적으로 충치가 일어나는 기전은 메커니즘은 충치를 유발하는 에스밀턴스 같은 세균들이 대사 활동을 하고 만들어내는 산들이 치아의 경조직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런 균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항균성이 있는 물질이면 충치 예방 내지는 충치를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충치가 생기려면 세균들이 치아면에 일단은 붙어야 됩니다. 치아면에 붙어서 걔네들이 그 치아면에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만들어낸 유기산이 치아 경조직을 녹여야 되는 건데, 이 붙어있는 상태의 그 바이오필름이라는 거죠. 세균막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플라그 내지는 치태라고 그러고, 이 치태 상태의 세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항균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균들이 그러니까 둥둥 떠있는 플랑크토닉한 상태에서의 세균들의 항균성을 갖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일단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나면 그 바이오필름은 여러 가지 항균 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갖기 때문에 그 치태 상태, 바이오필름에 있는 상태의 세균들에 대해서도 항균력을 가지는 물질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어르신들, 이제 만 60세, 7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치아의 뿌리 쪽에가 굉장히 많이 충치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나이가 들면 침이 분비되는 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액 분비량이 감소를 하고, 그 타액이 그동안 구강 내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충치가 잘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억제 능력이 있는데, 주로 어떤 기전으로 하게 되냐면 제방화라는 기전을 통해서 침의 타액 속에 들어가 있는 무기질이 1차적으로 부식이 잠깐 됐더라도 다시 그 부식된 부위에 미네랄이 다시 들어가서 부식된 거를 리커버리 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침이. 근데 그 침이 잘 분비가 안 되게 되면 충치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지금까지 알려진 많은 항균성 물질들이 타액 분비량을 감소시켜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글 같은 걸 많이 쓰죠. 충치 예방도 할 겸 또 입냄새도 없앨 겸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가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입을 텁텁하게 만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을 건조하게 만든다. 즉 타액 분비량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화학물질들이 항균성을 갖는 화학물질들이 타액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불소를 대체하는 물질로서는 약간 부적절한 것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또 이 부분하고 또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항균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얘가 세균만 잡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항균 효과가 좋은데 사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인체에도 유해한 물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구강 내에는 이미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한 700여 종으로 나와있고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건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치과대학 다닐 때는 300여 종이었는데 지금 한 15년 지난 사이에 한 700여 종으로 늘어났어요. 구강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미생물들의 종류가 대략 700여 종이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 있다면 그 균만
타겟으로 해서 개를 잡으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충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치를 일으키는 나쁜 균인데, 그 생태계 전체를 봤을 때는 걔네들이 생태계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치균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구강 내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깨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몸이 막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항생제를 오랫동안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입안에서 백태가 끼거나 입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이유가 구강 내에 있는 정상 미생물 군총이 무너지면서 그 틈을 곰팡이들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혀에 백태가 낀다던가 아니면 입냄새 갑자기 심하게 난다던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원인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세균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었는데 그 항생제 때문에 다른 유익한 세균들도 다 막 죽어서 그 미생물들이 이루고 있던 생태계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불소는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치 예방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앞으로 구강용품, 특히 치아나 이런 데서는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불소를 대체해서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불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가져야 되는 특징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뛰어난 항균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항균성이 바이오필름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항균성이 되고, 세 번째는 타액 분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물질이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구강 내 미생물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물질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브나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저 치과대학 들어가기 전에 학부에서 그런 쪽에 관련된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면 이제 그런 물질도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강 청결제가 있어요. 소독제라고 보셔야겠죠. 그게 뭐냐면 클로로헥시딘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클로로헥시딘이 포타딘이나 이런 물질보다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좀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치과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구강 내에서 작용하는 항균성을 평가를 할 때 어떤 물질이 항균성이 있다 없다, 구강 내에서 사용할 물질에 대한 항균성을 평가를 할 때 클로렉시딘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논문은 뭐냐면, 이제 한 300여 개의 허브 추출액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300여 종의.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클로로헥시딘보다 우수한 내지는 비슷한 항균성을 가지는 물질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불소 대체제를 찾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제가 이제 치과 의사인데 같은 치과 의사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2024년 10월에 나왔던 판결 과정을 자세히 보면, EPA에서 이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했던 원고 측의 반대 입장, 즉 불소는 사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측의 가장 중요한 전문가 집단이 치과 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스티븐 레비 박사라든가 아니면 후마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소가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식수에 사용되었던 정도의 농도에서는 인체에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게 밝혀졌었냐면 이분들이 특히 이제 닥터 코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장했던 농도가 얼마냐면 1.5 ppm이었어요. 1.5mg/L의 농도에서 그 이하의 농도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분이 알고 계셨던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1.5 ppm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IQ의 저해를 가져오는 문화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기존의 치과의사 쪽에서 이제 주장해왔던 거를 뒤집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은폐했었어요. 근데 그 은폐해왔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었거든요.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좀 그것들을 유연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 치과에서는 다른 치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하네. 근데 이제 최대한 사이언티픽한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한번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다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불소를 대체하는 물질에 가져야 될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논문이 있었는데 300여 종의 허브 중에서 클로렉시딘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은 항균력을 가졌던 물질이 3가지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이 허브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박이 뭐냐면 이제 농약과 식물인데 그 농약과 식물의 껍질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후박은 후박이란 그 물질에 대해서 아마 한의학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치과 쪽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박이라는 그 물질에 그러니까 후박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허브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항암 쪽이거든요. 항암 쪽.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레그놀롤이랑 호로키오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후박에서 추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 항암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항암제로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불소 대체제가 가져야 되는 5가지 특징 중에서 인체에 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항암 성분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뭐냐면 톡식하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발암 물질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항암 물질이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체에 되게 무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박을 그 불소 대체제로 가장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는 항균성 자체도 높게 나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항균성이 그 바이오필름인 상태의 세균들에 대해서도 뛰어난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요. 그 동경대 의대에서 연구했던 논문 중에 이제 그 후박의 그 항균성을 필요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항균성이 치태 상태, 바이오필름 상태에서 그 침투력이 되게 좋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소 대체제로서 좋은 재료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허브다 보니까 구강미 미생물을
미생물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낮고요. 타액 분비량을 감소시킨다 이런 내용의 보고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모르겠어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쪽은 주로 허브이기 때문에 그 허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아마 후박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